드디어 우리는 금융 실명제를 실시합니다. 빈문서만 그냥 산더미같이 쌓여있네. 오르막 경제를 넘겨준 최초의 대통령이 됐다. 이 경제 위기는 언제쯤 벗어날 수 있을까? 창조 경제론을 통해 소득주도 성장만이 활력을 만들 수 있습니다. 20대 대통령 선거 특별기획 한국경제 무엇을 바꾸어야 하나. 네, 벌써 계절이 오버랩되고 있다. 이걸 미리 느끼시는 분들이 계시네요. 오늘 출첵 1등입니다. 버니강님. 수소차 만드는 일 하시죠? 한영애님의 누구 없어부터 제가 쭉 이어서 듣습니다 하셨는데 첫 번째 절기 입춘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올 한해도 열심히 달려봅시다. 빵빵 하셨는데 미래지향적이십니다. 저는 아직 겨울을 보내지 못한 것 같은데 요거 새로운 접근이에요. 입춘이 다가오고 있다. 그 사이에 우리는 한국 경제가 무엇을 바꿔야 하나 계속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오늘이 8번째 시간인데요. 성장률이나 인구의 출생률 이런 것들 모든 면에서 더 이상은 세계의 공장이 아닐 수도 있다. 세계의 성장 엔진이 아닐 수도 있다. 중국의 현재의 상황입니다. 중국이란 나라가 우리 참 물리적으로 가깝지만 그 명절에 캐릭터는 안 겹치는데 반드시 만나야만 하는 큰 집 아들 같은 느낌이거든요. 안 친하지만 모든 집안 행사에서 만나야만 하는 그 운명적인 관계. 중국과 한국과 좀 비슷하지 않나요? 그래서 오늘 그 중국 전문가 모셨습니다. 금융연구원 지만수 선임연구위원과 함께 한국에게 중국은 대관절 어떤 존재인지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중국은 어떤 존재인가? 그 굉장히 거대 담론이에요, 박사님. 중국이란 정말 우리에게 어떤 존재인가요? 글쎄요, 뭐 우선 가까운 나라고요. 그다음에 그 경제적으로 보면 우리의 제일 큰 경제적인 파트너이면서도 사실은 국민 간의 감정은 최근에 특히 별로 안 좋은. 그러니까 말하자면 경제적으로는 제일 중요한 파트너인데 사람들 간의 사이는 안 좋은 나라라고 뭐 얘기할 수 있고요. 조금 더 세계적으로 보면은 WTO 가입을 2001년에 했는데 그 이후에 아주 빠르게 경제 성장을 해서 G2가 됐는데 막상 G2가 되고 나니까 자기가 성장해온 그런 세계 경제 룰을 따르기보다는 독자적인 룰을 이제 가겠다라고 하면서 미국하고 대립하고 세계를 좀 흔들고 있는 나라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뭔가 새로운 게 세상에 생길 때는 인구가 많다 보니까 뭐 그 국민 소득은 한 10,000불밖에 아직 안 되는 나라인데도 그게 전기차건 어떤 5G건 뭐 아니면 고속철도건 뭔가 세상에 새로운 게 생길 때는 세상에서 제일 먼저 제일 큰 시장을 만드는 네. 뭐 그런 나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요. 박사님 우리도 네. 거리를 조금 좁혀볼까요? 마이크 앞으로 네. 잠깐 다가와 주시면 네.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중국 얘기 나오면 항상 나오는 나라가 또 미국이잖아요. 네. 세트 메뉴인데 네. 최근 들어서 보면 대선 후보들 사이에서도 소위 대중감정, 대미감정 이걸 정책으로 그 치환해서까지 이제 해석하는 그런 시도들이 있습니다. 네. 미국은 그렇다면 우리에게 어떤 나라입니까? 미국은 뭐 당장 안보나 군사의 동맹이고 그다음에 사실은 경제적인 것뿐 아니라 뭐 금융이든 기술이든 학술이든 문화든 이 전면적인 모든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하는 나라고 우리가 미국한테서 앞으로도 많은 걸 받아야 되는 그런 나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이 중국이 커지면서 중국의 도전을 제일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나라기도 하고요. 그리고 사실은 보면은 그 대국답지 않게 때로는 중국의 도전을 너무 용납하지 않고 작은 도전도 용납하지 않고 내부에서도 트럼프 때나 뭐 코비드 대응이나 이런 걸 보면은 조금 약점도 노출하고 있는 뭐 그런 나라다 이 정도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코로나19 이후에 사실은 우리가 소위 선진국이라고 이야기했던 나라들의 허상, 실체 이런 것들을 좀 보게도 되고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해왔던 기존의 질서가 많이 달라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출범 1년도 안 된 바이든 정부 대중국 견제는 뭐 트럼프 대통령 때와 네. 만만치가 않은 것 같아요. 네네. 다만 표현이 좀 순화되었다 뿐인데 네. 우리 정부는 이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국익을 극대화하는 관점에서 접근한다. 네. 원론적이지만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네. 국익을 극대화하면서 중국과 미국 사이가 다 나빠지지 않게 하는 그런 방법이 어떤 걸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국익을 극대화한다는 말은 맞는 말이고요. 그다음에 사실 아무 얘기도 아닌 얘기입니다. 결국 그 국익이 뭐냐 이제 네. 이게 여기서 답이 나와야 되는데
그냥 국익이라는 거는 그래서 뭐 얘기를 할 때 하나하나의 구체적인 이익을 오고 가는 그런 협상 과정도 있겠지만 거기서 밀리지 않아야 되는 것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뭐냐에서 출발해야 되는 것 같고요. 결국 우리의 국익이라는 게 우리의 경제적 국익은 우리가 선진국이고요 이미. 그리고 동아시아에 위치한 제조업 그 수출국입니다. 그럼 그 어떤 우리가 갖고 있는 경제적 위상에 맞는 이익이 있는데 그것들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중국에 대해서든 미국에 대해서든 대해야 된다. 뭐 이런 게 하나의 원칙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랬을 때 선진국으로서 미국하고 굉장히 협력할 일이 많은 거고 또 동아시아에서 같이 제조업을 꾸려가지고 같이 네. 하나의 가치 사슬 아래에 중국하고 한국이 같이 있는데 동아시아의 제조업 그 기반이 말하자면 훼손되거나 그 망가지지 않도록 노력하는 거는 중국하고 이해관계가 같다 이렇게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 그 난처한 상황일 때가 네. 많잖아요. 예. 예컨대 이번에 베이징 올림픽 관련해서도 네. 미국이 외교적으로 보이콧한다. 네. 선수는 보내고 사절단 안 네, 네, 보내겠다. 네, 네. 그래서 한국은 어떻게 할 거냐. 요거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만 우리는 또 여기에서 네. 뚜렷하게 입장을 내기 어렵단 말이에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쪽은 이 분야는 협력이 필요하지만 다른 분야에서 또 둘이 싸우고 있는 분야들이 많고 네. 취사 선택을 할 때는 우리가 제일 먼저 어떤 걸 염두에 두고 선택해야 됩니까? 어려운 질문이십니다. 취사 선택을 한다고 할 때 결국은 미국하고는 이 글로벌 규범을 같이 만들어가는 기술의 규범이든 아니면 무역이나 통상의 그렇죠. 규범이든 이런 쪽에서는 미국이 얘기하는 어떤 새로운 그 방향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선진국의 입장에서는 방향을 같이 하면서도 자유무역을 해치거나 기존의 WTO 체제나 다자 체제를 해쳐서 결국 수출국으로서의 우리의 위상이 약화되거나 또는 동아시아 안에서 너무 동아시아를 서로 편을 갈라놔가지고 동아시아 내의 협력이 어려워지게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적절히 개방성과 포용성이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좀 브레이크를 걸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중국에 대해서는 중국이 사실은 그 어떤 자기의 길을 가겠다고 했지만 그 자기의 길을 가는 건 좋은데 자기가 자기의 길을 가는 게 좋은데 그게 세계 경제의 어떤 공정성이나 어떤 시장 경쟁의 어떤 그 왜곡을 불공정성을 낳거나 왜곡을 만들어내는 경우가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목소리를 높여도 되는 거죠. 다만 우리가 중국하고 1대1로 목소리를 높인다기보다 다른 선진국들하고 목소리를 함께 낼 때는 기꺼이 동참해서 중국의 어떤 이른바 특수한 중국의 특색의 발전이 세계 경제에 어떤 혼란을 낳거나 왜곡을 낳아서는 안 된다. 이런 목소리는 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근데도 둘이 싸우면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계속 물어보니까 네. 참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할지 네. 고민스러운데 네. 일단 미국하고 일본이 네. 지금 오늘 기준이 되겠네요. 네. 화상회의 방식으로 처음 정상회담을 한다고 하는데 또 중국 견제, 대북 공조, 북한이 올해 들어서 벌써 미사일을 4번이나 쐈잖아요. 네. 이런 것들을 주요 의제로 다룰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전통적인 우방도 강조를 네, 하고요. 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새로운 규범, 체제 이런 네. 걸 계속 만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중국이 또 가만히 있지 않잖아요. 네. 중국은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까? 사실 미국이 이제 그 아시아 지역, 뭐 요즘엔 인도 태평양 지역이라고 합니다. 이 지역으로 그 말하자면 전략의 중심을 옮기면서 중국을 말하자면 포위하거나 필요한 경우에 봉쇄하겠다 이런 장기적인 구상을 갖고 있다고 중국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의 어떤 뭐 중국에 대한 봉쇄 적대적인 태도가 일시적인 게 아니라 왜냐하면 트럼프 때 뭐 끝날 수도 있었던 거잖아요. 근데 바이든 정부에서 계승되는 걸 보면서 이거는 굉장히 장기적인 어떤 상황이다라고 보고 최악의 경우도 대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중국이 마음대로 자기 제품을 세계 시장에 팔고 뭐 외국의 기술을 들여오고 하는 것들이 지금도 일부 막히고 있습니다만 네. 지금보다 더 막히는 상황도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중국 내부에서는 뭐 국내 대순환이라는 뭐 자기들 용어인데 그런 얘기를 하면서 최악의 경우에 글로벌 가치 사슬하고 중국의 어떤 그 연결이 많이 끊어지더라도 내부에서 경제 성장의 동력을 계속 만들 수 있는 준비를 한편으로 하면서 미국에 대해서 계속 어떤 얘기를 하냐면 소다자주의, 뭐 소그룹 다자주의를 추구한다. 그러니까 WTO 체제나 더 크게 보면 유엔의 어떤 질서 속에서 전 세계가 어떻게 보면 지금은 통합돼 있고 경제적으로 서로 좀 더 자유롭게 교류하는 체제가 네. 90년대 이후에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이걸 지금 미국이 망가뜨리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반발을 하고 있는데 그건 사실은
일정 정도 맞아요. 트럼프 시대에 벌어진 일을 몇 가지 생각해 보면 그런데 미국 입장에서는 그게 뭐 그냥 자유무역 체제를 망가뜨리겠다는 게 아니라 중국이 지금 하고 있는 어떤 불공정한 부분에 대해서 견제할 구도를 만들겠다는 건데 기존의 체제가 그걸 못 해주거든요. WTO 체제가 중국의 예를 들어 국유 기업들의 어떤 행동을 제어하기가 어려우니까 이제 그런 어떤 이제 대립이 있는데 중국은 그 속에서 사실은 미국이 만들었던 자유무역 체제를 오히려 자기가 지키겠다. 이런 식으로 대응하면서 그게 어느 정도는 설득력이 있으니까 대외 메시지를 그렇게 던지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고립을 각오하고 외부적으로는 다자체제를 지키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것도 좀 아이러니 같습니다. 네. WTO 체제 안에 중국을 편입시키는데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게 어찌 보면 미국이잖아요. 당시 클린턴 정부가 해준 그렇죠. 거죠. 네. 그런데 미국이 그 체제를 훼손하고 있으니 내가 지키겠다. 네. 요거 참 재미있는 상황인데 네. 미중 간의 이 무역 전쟁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네. 하고요. 네. 신냉전 시대다 이렇게 네.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 네. 뭐 이 사람 얘기를 안 할 수가 네. 없습니다. 그런데 네. 박사님께서는 네. 트럼프 아니다. 시진핑이 먼저다. 아, 네. 시 주석을 먼저 지목을 하셨단 네. 말이에요. 네. 왜 그렇습니까? 이게 제가 그 정책의 시간이라는 책에서도 얘기한 것이네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생각해 보면 트럼프가 중국을 봉쇄하겠다는 얘기가 또는 중국과의 전략적인 어떤 경쟁을 하겠다는 얘기가 미국 내에서 민주당까지 포함해서 설득력을 갖고 또 굉장히 많은 세계 선진국들이 거기에 동참하는 양상을 지금 보이고 있다는 거는 어떤 공동의 기반이 있다는 거거든요. 논리적이거나 합리적인 부분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 핵심은 2013년에 시진핑이 이제 취임한 때가 2013년입니다. 국가주석으로 중국이 어떤 선언을 했냐면은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를 발전시키겠다는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거는 뭐 자기가 자기 나라 체제에 대해서 뭐 얘기하는 건 오케이인데 중국이 지금 G2로 성장하면서 어떤 상황이냐면 글로벌 500대 기업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포춘 500대 기업 네. 뭐 그 기준에서 올해 중국 기업이 홍콩까지 포함해서 135개예요. 미국이 124개 이렇거든요. 이겼네요. 네, 뭐 그 이제 네. 작년부터 그렇습니다만 그 뜻은 그러니까 근데 그 중에 95개가 국유 기업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뜻은 세계의 어떤 그 주요한 산업에서 중국 기업들이 굉장히 핵심적인 플레이어로 이미 다 부상을 했는데 그 기업들의 상당수가 어떻게 보면 전 세계 500대 기업 중에 5분의 1이 중국의 국유 기업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국유 기업은 정부가 자금도 지원해 줄 수 있고 위기에 빠졌을 때 살려줄 네. 수도 있고 쉽게 그리고 자기들끼리는 뭔가 옛날에 우리 재벌처럼 내부적으로 공동의 이익을 추구할 수가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 국유은행이 국유 기업한테 금리를 싸게 해준다든지 그렇죠. 그러면 사실은 전 세계 글로벌 경쟁을 왜곡시키는 거잖아요. 중국의 기업들이 네. 어떤 방식으로 페어 플레이를 하지 않았는지 이건 저희 전하는 말씀 듣고 와서 구체적으로 알아볼게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20대 대선 특별기획 한국경제 무엇을 바꾸어야 하나를 듣고 계십니다. 네, 오늘 중국에 대해서 공부해보는 시간인데요. 시진핑 주석으로부터 미중 간의 이른바 신냉전이 시작되었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들을 근거로 들 수 있는지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교수님 말씀 이어가면요. 세계적으로 500위 안에 들어가는 덩치도 크고 시장의 주요 플레이어가 된 기업들 가운데 중국 회사들이 되게 많은데 4분의 1입니다. 알고 보니까 이 회사들이 자력갱생한 게 아닌 것 같다 이 얘기죠. 그러니까 뭐 자력갱생한 건 아니다라고 하기보다는 어쨌든 개별 민간 기업이 말하자면 맞서서 경쟁하기에는 뒤에 배경이 너무 크다 뭐 이런 얘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뭐 아빠 찬스, 엄마 찬스 네. 이런 거랑 좀 비슷한 네. 건데 나라 찬스를 쓸 나라 수 있는 찬스가 기업인 있었다. 거죠. 네. 하지만 이게 사실은 그 기업을 국가가 나서서 도와주는 네. 게 이게 네. 글로벌 시장 체제에 네. 좀 반하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런 것들에 대한 견제가 필요하다. 미국이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미국이 그렇다고 이 시장 경제만 지키려고 하는 행위는 분명히 아닐 거예요. 네. G2로 부상하고 있는 중국이 네. 부담스럽다. 네. 그래서 견제하겠다는 얘기인데 네. 트럼프 대통령이 그래서 시진핑 주석의 큰 구상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네. 그러면서 전쟁이 촉발이 됐던 거죠. 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한 일은 이분이 굉장히 비전통적인 사람이지 않습니까? 맞아 그렇죠. 미국 어떻게 보면 주류적인 어떤 미국의 흐름을 대표했던 사람이 아닌데 그러다 보니까 훨씬 어떤 중국 이슈 같은 미국도 처음 맞이하는 그런 도전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자유로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을 견제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뭐 트럼프 때 처음 한 게 아니라 오바마 정부 때부터 이미 왜 피봇 투 아시아라고 그래서 그렇죠. 그 당시 힐러리 국무장관이 주도해서 중국을 견제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는 이미 했는데 그때 너무 점잖게 했어요. WTO 룰을 다 지키면서 네. 산업 보조금을 조금 어떻게 규제해보고 그다음에 뭐 기술 이전 관련된 거를 조금 더 들여다보고 환율을 들여다보고 그다음에 지금 많이 얘기되는 이른바 CPTPP의 전신이 된 TPP 그 미국이 동아시아 국가들을 네. 이제 그 자유무역지대로 묶는 시도. 근데 트럼프는 대뜸 취임하자마자 TPP 이런 식으로 할 게 아니다. 말하자면 그냥 과거의 룰대로 네. 조금씩 해본다고 되는 게 아니다. 바로 때려야 된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한 거고요. 그래서 관세를 바로 25% 중국 제품에 대해서 때리고 중국 기업들이 미국 기업 인수 아예 못하게 거의 해버리고 중국 기업들을 몇백 개를 그냥 지정해서 이 기업들하고 거래하지 말라 이런 식으로 해버렸는데 트럼프가 한 일은 뭐냐면 그동안에는 미국하고 중국이 일종의 배구 같은 걸 했어요. 서로 몸을 안 건드리면서 네트를 쳐놓고 규칙을 가운데 그어놓고 그 규칙을 지키면서 경기를 했다면 트럼프는 그렇게 하면 중국만 좋다. 우리가 센 걸 다 활용해야 되겠다. 이종 격투기 같은 걸로 하고 싶은 네. 거죠. 그래서 정면으로 미국이 갖고 있는 다른 능력, 비경제적인 능력까지 다 중국 견제에 활용하겠다. 이 길을 열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바이든도 기본적으로 중국의 전략적 도전에 대해서는 민주당 때부터 공감대가 있었고 트럼프가 열어놓은 길이 자기도 자유로워진 걸 굳이 회수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사실 편하죠. 네, 편해진 욕을 거죠. 트럼프 대통령이 다 먹고 네, 네. 내려갔으니 네. 그래서 바이든 정부 들어서도 트럼프가 했던 굉장히 무리한 제재 조치들을 하나도 풀어주지 않았어요. 거기다 플러스 알파로 지금 한국이나 일본이나 유럽에 대해서 동맹을 통해서 중국을 포위하는 압박을 더 추가하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미중 간에 그 참전하고 있는 경기 종목이 바뀌었네요. 말씀하신 네, 것처럼 네. 배구하다가 네. 이제 미식축구로 바뀐 것 같아요. 네. 미식축구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네, 완전히 네, 육탄전으로 네. 바뀐 그런 상황인데 문제는 그 필드 안에 우리나라가 들어가 있다는 점이에요. 네. 터치다운으로 네. 가는 길에 우리나라를 밟고 가면 안 되는데 네. 우리가 그게 걱정된다는 건데 관세를 물리고 중국을 생산 거점으로 활용하는 기업들을 미국으로 다시 불러들이고 네. 이런 작업들이 쭉 네. 있었습니다. 네. 사실은 이 거친 외교적인 네. 문법 아래서 우리가 반사 이익을 본 측면도 약간은 네. 있었고요. 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결국은 이 양안 통일을 계속해서 주장하는 것도 대만의 TSMC라는 네. 이 세계적인 반도체 회사를 흡수하려는 의도다 이런 하나의 시나리오랄까요? 네.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요. 그러니까 사실은 미국의 그 중국 견제 중에서 중국 입장에서 가장 아픈 게 반도체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그 반도체 부분에 대한 견제라는 건 어떤 구조냐면 중국이 전 세계 반도체의 50% 가까이를 소비하고 있거든요.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걸 안 주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거는 사가라라는 겁니다. 중국 내에서 못 만들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노광 장비 중에서 이제 그 좀 첨단 장비, 네. 이른바 그 뭐 10나노 이하의 반도체 그 설계 회로를 만들 수 있는 장비에 대해서는 중국의 수출을 아예 못하게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유럽에다가 중국에는 그 기계 팔지 마 이렇게 네, 압력을 그렇게 넣었죠. 했습니다. 그 의미는 중국은 반도체를 쓰기만 해라. 만들지는 마라. 혹시 만들더라도 그건 한 두세 대쯤 격차가 있는 그 아주 그 오래된 제품만 만들어라. 이제 이런 식으로 그 구조를 만들어 놓으니까 중국 입장에서 가장 답답한 겁니다. 하나는 자기들도 반도체 산업을 키우고 싶은데 그게 안 되고 또 하나는 반도체를 사용하는 많은 부분에 그 다른 산업들도 다 쓰지 않습니까? 자동차도 쓰고 전자산업도 쓰고 모든 부분에 반도체가 그렇죠. 들어가는데 그 어떤 그 이른바 공급망의 많은 부분을 선진국에 의존하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장기적 전략적으로 볼 때 이건 뭐 말하자면 산업의 명줄을 넘겨준 그런 셈이 되니까 중국은 굉장히 아프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뭐 TSMC 얘기까지 대만 얘기까지 나오는 건데 중국 입장에서 굉장히 곤란한 상황인 건 맞고 반도체가 가장 아플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그 반도체 중국의 아킬레스건이 네. 되는 그 반도체가 사실은 지난 2년 동안 네. 코로나19 상황에서 우리 제조업의 기반이 되기도 네, 했단 네, 말이죠. 우리 입장에서는 그러면 중국은 우리 반도체를 제일 많이 사가는 네. 회사이고 네. 사가는 나라이고 미국도 우리에게 외교 안보 전략상 가장 중요한 나라인데
지금 이 상황이 우리한테 이 더하기 빼기 했을 때 네. 플러스입니까? 아니면 좀 더 그 경계해야 될 상황인 겁니까? 뭐 제가 볼 때는 이른바 어떤 때는 표정 관리라는 걸 해야 되지 않습니까? 표정 관리가 필요할 만큼 사실은 좋은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한 5년 전 생각해 보면은 우리 반도체 산업의 가장 큰 걱정이 뭐였냐면 중국이 생산 능력을 키워서 반도체 산업도 우리를 추격할 거다. 반도체 굴기한다 그래서 되게 긴장했었죠. 엄청나게 돈을 들이부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미국이 설비를 안 주니까 사실상 실패하고 있고요. 그게 주는 뭐 의미는 우리에게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우리가 중국에게 갖는 전략적 의미가 매우 커진 거고 우리 반도체를 살 수밖에 없으니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어떤 미국이 의도하는 어떤 반도체 견제망에 뭐 굳이 우리가 주도하지 않았지만 그 같이 포함됨으로 해서 미국이 우리를 어떤 그 중요한 파트너로 그 같이 공동 전선을 만들 수밖에 없게 하는 뭐 그런 역할을 했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가 수십 년 동안 반도체 산업을 키웠던 게 굉장히 큰 기여를 지금 하고 있는 거라고 보입니다. 그래요. 70년대, 80년대 한국 반도체가 성장할 수 없는 이유라는 그 리포트가 일본에서 나왔던 거 기억하시죠? 그런 생각을 해보면 참 이 격세지감이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반도체라는 것도 결국은 중국을 키워서 그 안에서 다 같이 잘 먹고 잘 살자. 이게 공동 부유 정책이잖아요. 근데 시진핑 주석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인 야망을 뒷받침하려면 인민들의 불만이 없어야 하니 추구하는 게 공동 부유일 텐데 요 공동 부유 정책 때문에 사실 지금 중국의 성장이 더 가로막히고 있다. 역사적으로 이런 상황도 벌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사실은 이제 대외적으로 미국하고 굉장히 갈등 관계가 몇 년째 지속됐으니까 시진핑 주석 입장에서는 국내적으로는 좀 단결을 해야 되거든요. 말하자면 미국에 대해서는 고립도 감수하겠다라고 했다는 건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국민들한테 새로운 내부의 어떤 비전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게 이제 공동 부유 얘기처럼 골고루 잘 살게 하겠다 결국 그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은 중국이 그 얘기를 처음 한 것도 아니고요. 공동 부유라는 게 시진핑 주석이 굉장히 이른바 좌클릭을 한 것도 아닙니다. 그 전에 후진타오 주석 때도 전면적 수광사회 이런 걸 만들겠다고 하면서 유사한 얘기를 했는데 다만 지금의 중국의 어떤 경제 정치 상황에 맞게 특히 도시 내부에서의 엘리트 간의 상대적인 소득 격차 이걸 좀 줄여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과거에는 왜 농촌에 아주 빈곤한 사람들을 도와주겠다 이런 게 전면적 소광사회라고 할 때 얘기였다면 작년에 공산당 100주년 하면서 그건 완성했다고 선언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눈에 보이는 도시에서 눈에 보이는 아주 고소득자들 이런 사람들의 소득이 정당하고 합리적이냐 이걸 들여다보겠다라는 얘기를 한 게 이제 공동부유 얘기고 그런 의미에서는 이거 공동부유론 때문에 성장이 뭐 둔화될 수 있다. 이거는 꼭 맞는 얘기는 아닌 것 같고요. 사회 정책에 더 가깝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경제 정책이라기보다는. 재밌네요. 공산당이 좌클릭한 것 아니다 이런 표현이 저 어색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정치 체제는 물론 이제 공산주의입니다만 시장 경제에 거의 천병처럼 보이는 나라가 또 아이러니하게도 중국이기도 한데. 그러니까 후진타오 주석이 이번에 다보스 포럼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는 파이를 나누는 것보다 키우는 게 먼저다라고 생각한다 이런 얘기를 굳이 했거든요. 이게 아주 전통적으로 성장론자들이 수십 년 동안 해왔던 얘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시 주석은 공동부유 메시지를 사회주의로의 회기로 해석하지 말라는 얘기를 아주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지 관리를 하면서도 저는 지금 말씀하신 게 약간 헷갈리는 부분이 어떤 거냐면 공동부유 정책을 추진을 하면서 예컨대 지난해 있었던 중국의 정책적 규제가 빅테크들 돈을 쓸어 담으면서 단기간에 급성장했던 정말 중국 내 슈퍼리치들에 대한 규제 또 다른 한 가지는 부동산 재벌이 된 헝다 같은 회사들을 불어 무너지게 놔뒀잖아요. 이런 회사들이 부를 독점하는 걸 좌시하지 않겠다. 그러면 역사적으로 이 두 분야에서 많은 성장률을 만들어온 것도 사실이잖아요. 이쪽을 치면 성장에 어려움이 생기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재미있는 말씀이신데요. 또 맞는 말씀이시고, 그러니까 결국은 공동부유하고 연결되는 부분은 비합리적인 고소득을 때리겠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고 말하자면 독점 이윤 뭐 아니면 이 부동산 가치 일종의 그 투기에 기반한 어떤 성장이 가능한 부분을 좀 잡겠다는 얘기인데 이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경쟁 정책이라는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빅테크나 플랫폼 경제에 대해서는 중국뿐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다 지금 요즘 새로운 제도를 만들고 하도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중국이 그 부분에서 사실은 조금 왜냐하면 중국은 빅테크나 플랫폼 경제가 알리바바 얘기에서 보듯이 오히려 다른 나라보다 앞서갔던 나라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폐해도 먼저 알고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 중국이 어떤 새로운 정책을 할 때는 선진국에서 먼저 한 걸 쭉 보고 있다가 그중에 중국이 할 만한 걸 뽑아다가 썼는데 제도를 이렇게 따라갔는데 빅테크나 플랫폼 분야에서는 자기들이 이미 세계에서 제일 앞서서 그 플랫폼이나 빅테크를 갖고 있으니까 사실 다른 나라보다 먼저 제도를 만들어내서 이제 그 적용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불확실성도 크고 미리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세상에서 처음 나오는 거니까. 그리고 말하자면 그 경제 불안으로 이어지는 가능성도 커서 분명히 부작용이 있는데 경제에 한편으로는 원래 그 취지대로 경쟁을 촉진하는 그런 측면이 있다면 한편으로는 예를 들어 알리바바의 성장은 좀 둔화되고 이익은 줄어들겠지만 그 알리바바 플랫폼 안에서 성장하는 어떤 기업이나 자영업자들은 조금 더 공간이 생길 수도 있는 거니까 뭐 그런 의미에서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좀 있다 이런 식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헝다 같은 경우에는 뭐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니까 부동산 쪽에 네. 부채가 너무 커져가지고 말씀대로 작년부터 이미 굉장히 강하게 헝다를 압박을 했는데 말을 잘 안 들으니까 자산 빨리 팔고 이 건전화시키라고 했는데 말을 잘 안 들었어요. 오히려 전기차 시장 이런 데로 막 들어가고 하니까 아마 정리하는 수순으로 가고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는데 이게 뭐 중국 경제에 큰 충격이 될 거다라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험성 관리 및 어떤 그 공동부유 차원에서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비합리적인 투기적인 어떤 이익에 기대는 그룹을 징벌하는 의미에서 계속 그 구조조정을 진행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것도 궁금합니다. 네. 코로나19 상황 이후에 전 세계가 아마 방역하고 경제하고 네. 이 반비례잖아요. 네. 네. 관계가. 네. 근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른바 칭링 정책이라고 해서 네. 한 명도 안 나올 네. 때까지 막 1000만 도시를 봉쇄한단 말이죠. 요 정책으로 가는 네. 거. 네. 이 중국 경제 발목 잡는 거 아닌가요? 지금 올해 왜 4분기에 이제 4%로 성장률이 뚝 떨어졌고 네. 내년 성장률에 대해서 다들 우려하는 5% 되기 어렵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 그 가장 큰 근거는 그 제로 코로나 정책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제로 코로나를 칭링 말하자면 0으로 만들겠다는 그런 목표를 갖고 있는 뭐 중요한 이유는 또 올림픽도 열어야 되고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춘절도 있고 이 또 말하자면 비슷해요. 이 시진핑 정부의 가장 큰 업적이 코비드를 잘 막았다라는 것으로 이미 돼 있기 때문에 그게 확진자가 뭐 몇만 명이 되는 상황을 받아들이기가 정치적으로도 어려워요. 그렇게 되면 안 네, 되는군요. 네. 그러다 보니까 한두 명, 한 20명만 나와도 도시 하나를 봉쇄하는 일이 벌어지고 그러면 결국 소비가 위축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게 시안이었지만 지금은 이제 하남성이나 몇 개 도시로 또 퍼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시다시피 오미크론은 전파력이 크다고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지금 텐진, 베이징에서도 네. 나온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걸 막기가 어려운데 과거처럼 그러면 그런 도시들을 봉쇄하면 그 도시 자체의 문제도 있지만 사람들이 이건 뭐 굉장히 그 불안하구나라고 생각하면서 행동을 줄이게 돼 있기 때문에 그 요번에 이제 제일 불안해 보이는 건 결국 소비인데 사람들이 위축되니까 12월 달에 통계를 보면은 어디가 불안하냐면은 식당에 잘 안 가고 벌써 그렇죠. 그 다음엔 가전제품들 뭐 자동차 뭐 이런 걸 안 사요. 그러니까 내구재들을 안 사요. 가구 뭐 가전 자동차 이런 걸 안 사는데 그게 의미하는 거는 한편으로는 그 제로 코로나 정책 때문에 서비스 쪽 식당 이런 쪽이 이제 그 활력을 잃은 거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른바 보복 소비라고 그 코비드 직후에 막 사람들이 다 자동차 사고 가구 사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 사이클이 한번 지났기 때문에 그쪽에서 과거처럼 작년 재작년에는 거기서 소비가 늘어져가지고 경제가 유지된 네. 건데 올해는 그것도 기대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면 오프라인의 네. 위축을 완충해 줄 수 있는 장치가 좀 마땅치가 않다는 건데 네. 그럼 그러니까 올해 중국 경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뭐 중국 정부는 어떻게든 한 5%나 4% 후반까지 막아보려고 할 거고요. 그건 이제 주로 재정 정책을 통해서 국가가 투자를 주도해서 해보려고 할 텐데 특히 소비 부분을 중심으로 사실은 그 성장의 어떤 그 기저가 튼튼한 건 아니다. 그렇다면 뭐 5% 되기는 사실은 굉장히 어렵고 4% 정도가 될 거고 이제 거기에서 그게 그렇다고 중국 경제 위기냐 이건 아니고요. 그냥 성장률이 떨어진다.
활력이 떨어진다라는 거지. 그래서 경제가 위기다 이런 식으로 꼭 연결되는 건 아니고요. 뭐 그렇다고 해서 어떤 금융 시스템이 붕괴된다든가 뭐 이런 건 아니라는 겁니다. 네. 그렇죠. 사실 그 금융 시스템 이른바 네. 우리가 소위 시스템적 위기 네. 이렇게 얘기하는 건 네. 민간은행에서 돈을 회수를 못했을 때 연쇄적으로 네, 나타나는 네, 네. 문제지만 네. 여기는 대부분 국영은행들이 네, 네, 꺼준 네, 돈이니까 네, 네, 네. 사실 장부상으로 네. 극단적으로는 네. 소위 퉁칠 수도 있는 그런 돈들이잖아요. 네. 근데 저는 올해 베이징 올림픽이 일단 민간의 티켓을 안 판다고 하는 네, 걸 보면서 네, 네. 코로나19하고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한 그 절충점을 찾은 거겠지만 네. 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우리가 기대하는 특수들이 있잖아요. 네, 네. 근데 그거를 포기하고 가면서 네. 칙링 정책도 하면서 공동부유까지 추구하는 올해의 중국이 네. 네. 우리가 기대하는 수준의 성장률을 보여줄까 전 요거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올해 성장률은 좀 기대보다 시장의 기대보다 굉장히 낮아질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다고 생각하고요. 올림픽 얘기를 하셨는데 그게 한편으로는 이제 그 최선의 결과를 낳는 데는 오히려 확실히 실패한 거죠. 이제 관중이 없는 그렇죠. 거니까. 근데 한편으로는 지금 제로 코비드 정책의 어떤 그 지지를 만들어낼 수 있는 명분은 될 수 있어요. 올림픽을 잘 치러야 된다. 최대한 막아보자. 그러니까 국민들이 사실은 중국 국민들도 지루해지고 의심을 가질 때가 됐거든요. 그런데 이제 올림픽이나 이런 계기가 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는 그걸 아직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하다. 오히려 올림픽이 없었으면 우리 이거 제로 코비드 계속 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가 오히려 나왔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는 정치적으로는 계속 활용할 수 있는 카드가 된 셈이다라고 생각하고요. 그게 성장에 도움될 거다. 여기까지는 그런 기대가 있었겠지만 소비 회복에 기대가 될 거다. 도움이 될 거다는 기대가 있었지만 그게 현실화되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정책적 피로도가 상당히 올라가는 상황에 네. 어쨌든 이 네. 큰 행사 잘 치르고 네. 나중에 얘기하자 여기까지가 얘기가 네. 되는군요. 근데 요즘에 중국에서 보면 SNS를 통해서 과거하고 네. 이른바 인민들의 여론 네. 형성이 달라진다는 생각은 들어요. 네네. 말씀하셨던 네. 그런 상황들을 아주 오랫동안 잘 따라왔는데 네. 이번에 표를 안 판다고 하니 네. 보러 가고 싶었던 사람은 네. 나는 보러 가고 싶었는데 네. 못 보러 가서 네. 아쉽고 네. 가기 싫은 사람은 난 강제동원해서 관람 오라고 해. 나는 무서워. 네. 이 불만들이 또 SNS를 타고 흐르는데 네. SNS를 통한 여론 형성이 번져가면 이런 것들도 중국 정치, 경제적인 상황에 영향을 좀 주지 않을까요? 네, 그 사실은 성장률이 낮아지면 여러 가지로 왜 물이 낮아지면 돌이 튀어나온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조금씩 더 불만이나 문제들이 튀어나올 수 있게 돼 있는데 사실은 중국이 지금 그 성장률이 낮아지는 과정에서 뭐 취업이 좀 줄어든다 뭐 이런 이제 우려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는 네. 거고요. 또 하나는 이게 다 결국 정부 정책이 좀 잘못된 거 아니냐라는 식의 여론이 또 생길 수가 있거든요. 이 공동부유나 뭐 미국하고의 대결이나 이런 것들이 다 계속 부담이 돼서 우리 성장률이 낮아진 거 아니냐 이런 이제 그 어떤 정치적인 이슈로 이제 번질 수가 있는데 예, 근데 결국 시진핑 정부가 올해 연말이 중요한 정치적 일정이 있거든요. 그렇죠. 예, 뭐 시진핑의 어떤 집권 연장 관련된 결정이 있을 수 있는데 그래서 그걸 관리하기 위해서 지금 금리도 낮추고 있고 아마 재정 능력은 충분하니까 굉장히 경기 부양을 위한 노력은 많이 할 거고요. 그래서 결국 시장이나 대외 환경의 어떤 악화 요인을 중국 정부가 얼마나 더 상쇄할 수 있느냐 이제 이런 어떤 그 정책과 환경의 대결이 벌어지는 1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그걸 앞두고 있는 중국 정부는 이 안에서 폭발할 수 있는 불만을 누군가 대신 받아줘야 하잖아요. 네네. 그렇다면 미중 관계는 올해 더 나빠질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미중 관계는 좋아질 수는 없습니다. 좋아질 수는 없고 오히려 바이든 정부가 올해 뭐 11월인가요? 중간 선거에서 뭐 어느 정도 선방을 하고 시진핑은 내년에 앞으로의 장기 집권에 관한 플랜을 완성을 하고 그렇게 되면 내년에는 서로 좀 여유가 있으니까 뭔가 얘기를 해도 시작해 볼 수 있는데 금년에는 얘기를 하는 모습 자체가 서로 정치적으로 별로 얻을 게 없군요. 네, 얻을 게 없는 그런 상황일 것 같습니다. 둘 다 정치적인 허기를 좀 달래야 그래야 테이블에 네. 마주 앉을 수 있다 네. 이런 말씀인데
그래요. 올림픽으로 인한 경제 효과도 기대하기가 어렵고 중국이 올 한 해를 그 정치적인 목표를 향해 달려간다라고 하면 이게 아마 거의 마지막 질문 될 것 같은데 우리나라는요. 여기에서 어쨌든 중국도 잘 살고 미국도 돈을 많이 써야 잘 살게 되는 게 우리의 구조잖아요. 우리한테는 어떤 영향이 있나요? 그러니까 사실 생각보다 중국 경제의 성장률 자체는 우리한테 큰 영향을 안 줍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여전히 우리는 그 중국의 수출 제품이나 그 산업에서 사용하는 중간재를 중국에 수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국의 생산이나 수출이 유지가 되면 그 뭐 중국의 내수 소비나 이런 것들하고 좀 관계없이 우리 대중 수출은 유지되는 경향이 있고요. 그게 원래는 이제 중국의 내수 소비 시장을 들어가야 된다고 많이 20년 동안 얘기했는데 못 들어갔어요. 근데 못 들어간 덕분에 중국 내수가 좀 죽는다고 해서 우리 대중 수출이 많이 영향받지 않는 그런 구조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뭐 이렇게 우리 수출이 우려할 만큼의 충격을 주는 요인까지는 아니다. 오히려 그냥 세계 글로벌 경기 자체가 우리한테는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요. 그러면 올해는 그 외교적인 문제 이런 것들을 좀 아슬아슬한 살얼음판을 잘 지나가는 게 더 중요하겠다는 생각도 드네요. 재밌습니다. 삼성에서 중국이 다른 나라 폰에서 좀 독립하려고 하니까 삼성도 타격이 없습니까? 물었더니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중국은 원래 우리 거 안 사서 타격이 없습니다.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금융연구원의 지만수 선임연구위원이었고요. 다음 주 이 시간 대선 특집 마지막 시간입니다. 기후위기와 지속가능한 자본주의. 말이 어려운데 환경 문제와 우리 돈 버는 문제가 어떻게 공존할 수 있느냐 이거 고민해보는 시간입니다. 다음 주에는 서울대 경제학부 주병기 교수와 함께합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